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조금 전인 저녁 6시에 마감됐습니다.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은 32.95%로 역대 최고 투표율에 육박한 데다 최단 시간 투표자 1,000만 명 기록을 세운 뜨거운 선거 열기입니다. 하지만 그 열기만큼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남편 신분증으로 2번 투표를 하려던 선거사무원이 긴급 체포됐고 부정선거를 잡아내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도 붙잡혔습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 때 수거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돼 선관위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투표율 소식부터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사전투표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제 뒤로도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에 점심시간 틈을 내서 직장인을 비롯해서 가족, 친구 등이 함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한 표를 던져서 좋은 나라 만들려고 와이프하고 눈이 먹고.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로 봄볕 더위 속에서 시민들은 양산을 들거나 손선풍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덥고 하지만 바로 나왔으니까 끝까지 해야죠. 국민들이 더 이상 살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몽골에서 귀화한 뒤 첫 투표에 나선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처음 대선 투표여가지고 굉장히 또 긴장했었고 정말로 기대되고 너무나 기쁩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잘 발전할 수 있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손등에 인증 도장을 찍거나 인기 캐릭터가 그려진 종이를 직접 들고 와 투표 인증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독려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해 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 4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오늘은 점심 못 먹고 왔어요. 오늘 오후 5시 기준 누적 사전투표율은 32.9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에 못 미친 건데 사전투표 둘째 날이 주말이었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엔 사전투표일 이틀 모두 평일이었던 점이 투표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투표 열기 속에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60대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2번 투표를 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이틀차를 맞은 오늘 서울 강남의 한 투표소 앞으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곳에서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선거사무원 A씨 앞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저쪽 안에서 그 조사하고 지구대에서 이제 바로 경찰서에서 A씨가 기표소에 2번 들어갔다는 참관인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술에서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어제 어디서 불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서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이틀 동안 선거사무원에 위촉된 상태였습니다. 유권자 신원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발급해주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어제 정오쯤 챙겨온 남편 신분증으로 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했고 5시간 뒤 본인 명의로 한 번 더 투표를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선관위도 A씨를 해촉한 뒤 고발 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선관위의 투표관리 소홀이 포착된 현장도 있었습니다. 어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게 드러나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오늘 또 지난 총선 때 기표된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 사전투표소입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용지는 기표된 상태였습니다.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사전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지가 나온 겁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부천시 신흥동 사전투표소 관내 사전투표함에서도 기표된 22대 총선 투표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용지들이 지난 총선 개표 당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지난 총선 때 김포에선 배부된 투표용지보다 2매가 부족했고 부천에선 1매가 부족했다며 당시에 못 찾고 지나갔던 게 이번에 발견된 걸로 보인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기 용인 성북동 사전투표소에선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들어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선관위는 혼란을 부추길 목적의 자작극으로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서울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일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져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하루 만에 부실한 선거관리 정황이 또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이래서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선관위가 더 철저하게 투표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의도적으로 선거 시스템을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선거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자신들이 직접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까지 한 사람들이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모자를 눌러 쓴 남녀가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탄 두 사람은 6층에 도착하자 함께 내립니다. 서울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선관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저희가 없을 때 발생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누가 건물에 들어간다라고 신고가 들어가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침입 4시간 뒤 선관위 건물로 누군가 진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6층 선관위 사무실 앞에 누워있는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함을 지키려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검거된 6층엔 사전투표함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투표함은 7층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7층에 침입 흔적 같은 건 없습니다. 경남 하동에선 배관을 통해 선관위 건물에 침입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40분쯤 선관위 건물의 뒤쪽 배관을 타고 2층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다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쳤습니다. 사설경비 업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입 후 약 1시간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황교안 무소속 후보가 이끄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어제와 오늘 저희 밀착 카메라 취재진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을 살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전히 믿는 유튜버들이 투표소를 오가는 시민들을 촬영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고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이 보관된 선관위 사무실 앞을 밤새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입니다. 서울 대림동의 한 사전투표소 앞.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세워놓고 사전투표소에 오가는 사람을 계속 촬영합니다. 알고 보니 친윤 성향 유튜버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생방송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직접 다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국힘에서 한 건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은 실체가 없다고 여러 번 판단한 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저는 저 자신만을 믿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자 투표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투표소를 오가는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하지 말라고 요청하자 이 씨는 카메라 각도를 조금 내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형사법적으로는 없어가지고 정보가 가능하거든요. 투표소 밖을 촬영하면서 지키는 이들은 이 유튜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밀착 카메라 취재진은 이른바 부정선거 감시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인 사전투표소 여러 곳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취재를 격하게 거부했습니다. 방해할 의도 아니었고 목적이 진짜 궁금해서요. 목적이 부정선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왜 알면서 왜 물어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머니. 설명 들을 필요도 없다니까 JTB가 하구나.
한 청년 유튜버는 선관위가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음모론을 그대로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 수를 부풀려가지고 거기에 가짜투표지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선관위 통계와 여기에서 들어가는 걸 비교해보면 부정선거가 자행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촬영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굳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촬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부정선거론자는 아니지만 직접 투표 과정을 보고 싶어 한 무소속 후보의 참관인으로 등록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좀 투표 과정에 대한 좀 낭설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니다,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그 과정을 경험을 하고 사전투표 첫날 투표가 마감된 어제 저녁, 이번엔 투표함이 보관된 선관위 사무실 앞에 부정선거론자, 진보단체, 개인 등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6월 3일 개표 당일까지 계속 교대하면서 이곳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진보 성향 투표감시단체 대표는 투표소에 대한 공격을 우려했습니다.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그 서버에다 물을 붓고 또 방화 시도를 하고 이런 상황이 정말 일어날 수 있구나. 부정선거론 자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지만 아직은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조금 저희도 의구심이 있긴 있었어요. 왜 지금 전반적인 어떤 조직적인 그런 부정은 정말 어렵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저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 첫날부터 시작된 투표소 앞 여러 소동은 개표날까지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시라는 이름으로 불신을 오히려 조장하는 건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정윤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투표소에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내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건지 걱정하는 유권자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투표 용지들이 어떻게 배달되는지 최연수 기자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사전투표가 마감되자 참관인단의 감독하에 투표함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는 동네와 다른 곳에서 사전투표한 표가 담겨있는 관외 사전투표함입니다. 사무원들이 모여 투표지 봉투 개수를 정리합니다. 판매 단위로 번호 밴딩 할 거예요. 이날 무학동 사전투표소에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지 수는 총 823개. 관외 투표지들을 모아 상자에 넣고 밀봉한 뒤 다시 한 번 더 도장을 곳곳에 찍습니다. 가짜 투표지가 반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수 봉인지를 붙인 관내 사전 투표함과 관외 투표 상자를 들고 다시 이동합니다. 선관위 관계자와 경찰, 정당 참관인이 함께 탑승해 우체국으로 향하는 겁니다. 종로구 17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모인 관외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체국에서 다시 한번 회송용 봉투 개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선거 우편물만 특별히 따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전국 지역으로 다시 구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함은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 봉인된 채 넘겨집니다. 24시간 CCTV로 감시가 가능한 창고에서 참관단의 감독하에 보관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좀 폄훼나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관리감독 부실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다만 조직적인 조작 행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후보들 어떤 유세를 펼쳤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격전지인 강원도와 충북을 찾아 막판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저희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당선되면 35조 원 이상의 추경을 실시하겠다, 지역 화폐 등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지난 3년간 정치가 경제를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하면 내수 회복을 위해 최소 35조 원 이상의 추경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35조 추경하겠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그 이상 하면 되잖아요. 손발이 지금 마비돼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살려야 움직여가지고 밥이라도 구해서 먹든지 하죠.
이 후보는 추경 예산은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돼야 한다며 지역 화폐나 소비 쿠폰 등에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0% 지원해서 매출이 는다면 10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노벨 평화상 받을 정책입니다. 그 지역 화폐는. 핵심 공약인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는 모든 산업 과정에 응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개별 기업들한테 맡기면 결국 글로벌 기업들한테 우리가 다 잡아먹혀요. 정부에서 일부 위험을 분담하고 민간의 투자도 정부를 믿게 해서 투자에 참여하게 하고 또 12.3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통해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죠.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뭐 대충 막 묶어놓으면 안에 썩지요. 규명할 건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춘천과 원주를 잇따라 방문해 바이오 헬스케어 벨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대선 강원도에선 민주당이 패배했는데 내란 극복과 균형 발전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이재명 후보는 이어 충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격전지에서 부동층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부터 90시간 동안 논스톱 외박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경기와 충청, 강원까지 훑으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습니다. 황계린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첫 유세지인 경기도 가평에서 죄송하다며 큰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이 되고 또 탄핵돼서 파면까지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사죄를 드리고 경기도 이천에선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늘렸던 일화를 꺼내들며 자신이 경제 대통령에 더 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야 될 절박한 때에 와 있습니다. 자, 누가 그러면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성남시에 있는 판교 단지도 제가 한 겁니다. 이재명이 거기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충북 충주를 찾아선 성장 위주의 경제 청사진 MS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잠재 성장률 3%를 약속했습니다. 대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단 하나, 바로 일자리 중심 성장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뛰도록 규제를 확실하게 혁파하고 서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질 거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독재국가로 가느냐 총통제로 가느냐 갈림길 세 갈래 길 지금 상거리에 서 있어요. 우리는 괴물 총통국가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독재를 막아야죠. 김 후보는 오늘 하루 경기도와 충청북도, 강원도 영서 지역 7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오늘부터 90시간 외박 유세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내일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며 강원과 경북 유권자를 만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아직 들르지 못한 지역과 수도권을 공략하며 최대한 전략적으로 표심을 공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언어 성폭력 발언에 대해 당원들에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면서도 국회 기자회견에선 민주당이 이준석 죽이기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신도 안티페미니스트라며 이 후보의 발언을 다뤘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TV토론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준석이 15%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득표율 15%는 선거비가 보전되는 기준으로 이 후보가 당원 전원에게 15%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신에서까지 이 후보를 안티페미니스트라며 보수 진영의 새로운 장애물이 됐다고 표현하는 등 비판이 계속되자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기존과 다른 게 없는 사과라고 했고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의도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준석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오후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달라지지 않은 이 후보의 태도에 오늘도 유세장에서는 비판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와 관련한 국민의힘과 이 후보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신성범 의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장소를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한 차례 있다가 취소되었다. 이 후보는 금시초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거비 보전을 위해서라도 양측의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하루 전이라도 할 거라고 봅니다. 15% 이상 이런 기대를 하고 차기에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아니 합당하면 이제 국민의힘의 빚이 되는 거지. JTBC 김필준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후보의 아내 설난영 씨를 향해 대학생 출신 김문수 씨와 혼인해 고향됐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는 설 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노동계와 여성계에서도 노동자와 여성에 대한 비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8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김문수 후보의 아내 설난영 씨를 언급했습니다.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김 후보와 설 씨는 1970년대 노조 청년부장과 여성부장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대에서 2차례 제적당한 상태였고 설 씨는 고졸 출신 노동자였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설 씨가 대통령 후보 배우자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거기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노동 여성계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비하이며 학력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전근대적 인식이며 명백한 여성 비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내는 열정적인 노동운동가, 강인한 아내, 훌륭한 엄마였다며 설난영이 김문수이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고 썼습니다. 유시민 씨가 말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 사회를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계급을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엘리트주의, 여성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대선 현장을 유정화 기자와 돌아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첫 번째 현장 어딘가요? 네, 오늘이 사전투표 둘째 날이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기 이천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저는 어제 사전투표 다 했어요. 네, 김 후보는 어제 딸과 함께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장에서도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한 건데 못 믿겠다, 3일 본투표를 할 거다 이런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네,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꺼리니까 후보가 직접 독려까지 나선 건데 소용이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사전투표 안 한다고 집에 누워있으면은 투표장에 그런 엉터리 부정 항의도 할 수 없잖아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는데도 가봐야 도둑질하면 도둑이야 소리 지르고 도둑을 잡아내야 되죠.
도둑질, 그러니까 이 투표 부정을 잡기 위해서라도 사전 투표를 하러 나와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이틀 전에는 사전 투표 부정을 적발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는 과거 사전 투표는 부정 가능성이 많다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 바가 있습니다. 제 주장은 사전투표제도 4월 10일, 11일 이틀 하는 거 이거는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 개표 과정에도 더 엄격한 투개표 과정을 이 도입해서 강화를 더 시켜야 된다. 네, 두 번째 현장은 어딘가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했던 강원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했는데 원래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겨서 90여 분 동안 여러 생각을 풀어놨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뺏겼는데 너무 많이 쓴다고 이제 다시 돌려줄 거란 말이에요. 선거 끝나면. 그러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얘기 듣고 저는 작은 일을 많이 잘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앞서 리포트로 이재명 후보가 추경하겠다고 한 건 전해드렸는데 또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이 후보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거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안보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최적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기 좀 입 다물고 조심해서 하다가 귓속말로 하다가 쓰든지 이렇게 하다가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하고 그리고 가야죠. 네, 현재 용산 대통령실은 보안이 취약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 종합청사로 이정하라 이런 조언도 있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현장도 바로 가보죠. 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용산 화재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유세 차량이 지하차도로 진입을 하다가 이 스크린이 천정에 걸려서 결국 무너져 버린 건데요. 이 사고로 큰 불이 났고 또 일대의 도로가 한동안 통제가 됐습니다. 당시 선거운동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 후보 유세 차량은 지난 15일에도 부산 영도대교에서 이렇게 높이 제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세 차량이 아무래도 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바쁘게 최단거리로 달리다 보니 이런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그래도 사고는 조심해야겠습니다. 유정화 기자와 오늘의 대선 현장 돌아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자료를 경찰에 이어서 검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가 먼저 나서서 자료를 가져가라고 제안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압수수색을 막았던 김건희 라인 김성훈 전 차장이 물러나자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고 나선 겁니다.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설 때마다 경찰은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경호처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 경호처를 장악하던 김성훈 전 차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입장을 바꿔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비화폰 서버 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검찰도 경찰처럼 경호처로부터 자료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경호처가 지난 28일 비화폰 서버 자료 등을 이미 제출하는 데 필요한 공문을 요청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자료 유실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경찰과 함께 검찰도 비화폰 서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 일정과 장소까지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도 개의치 않던 경호처가 되레 증거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나선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차장이 물러나면서 경호처가 빠르게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과 검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비화폰 서버 자료뿐 아니라 대통령실 CCTV도 넘겨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도 주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경호처에 임의 제출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 중엔 비화폰 서버에 담긴 통화 기록뿐 아니라 대통령실 5층의 대접견실을 비추는 CCTV 자료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접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른바 5분 국무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의사 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국무회의가 주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접견실 CCTV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가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받더라도 곧바로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영장 없이 이미 제출된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경호처가 가진 자료 등에 대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진행하던 시민단체 촛불 행동을 상대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이 이 단체에 후원금을 보낸 4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계좌 내역까지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촛불 행동은 블랙리스트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100일 총력투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촛불행동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니 압수수색에 방해되니까 뒤쪽에 나와서 뒤쪽에서 찍으세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원 6천여 명의 신상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회원 명단뿐 아니라 촛불행동에 후원한 계좌 정보 4만 5천여 건도 수집했습니다. 18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주 이름과 전화번호 등 민간인 신상 정보 4만 5,413건을 받아낸 겁니다. 경찰은 계좌 정보뿐 아니라 후원자들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까지 조회했습니다. 촛불행동 온라인 게시판에는 계좌와 휴대전화까지 모조리 털어갔다, 커피값 후원했다가 수색을 당했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촛불행동 측은 정권 비판단체 후원자들을 알아내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원한 모든 사람들의 성명과 이름과 직장을 다 대라. 이렇게 하는 건 이것은 정말로 위법의 소지가 큰 거죠.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경찰은 2년여 전 접수된 익명의 고발장을 명분 삼아 이번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정권 보위를 위한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법원에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하루 만에 복원됐습니다. 상호 관세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 집행을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 효력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판결 직후 신청한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already filed an emergency motion for a stay pending appeal and an immediate administrative stay to strike down this egregious decision. 이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상호관세를 영구 금지할 것을 명령한 1심 판결은 하루 만에 효력이 중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이 최종적으론 상호관세를 금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와 관련된 법적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3 비율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더 많습니다. But ultimately, the Supreme Court must put an end to this for the sake of our Constitution and our country. 항소법원이 1심 판결에 하루 만에 다시 제동을 걸면서 상호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사법부가 국정에 개입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There is a troubling and dangerous trend of unelected judges inserting themselves into the presidential decision-making process. 트럼프 대통령도 급진 좌파 판사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직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많았는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자동차 회사 한국 GM을 놓고 철수 가능성이 또 제기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한국 GM 부평 공장. 오가는 직원들 표정이 어둡습니다. 진정 좀 하죠. 지금 그냥 다 짐 싸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조합을 진행하고 하고 있죠. 살짝 방문 그런 좀 내막일 수도 있긴 한데. 한국 GM이 이틀 전 직영 서비스 센터와 부평 공장 일부 부지 매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철수설이 불거진 겁니다. 갑작스런 자산 매각 계획은 지난달 3일부터 미국이 부과한 25% 품목 관세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 GM은 연간 생산량 49만 대 가운데 90% 가까이를 미국에 팔고 있습니다. GM 본사는 관세 여파로 올해 순이익 4분의 1이 줄 거로 봤는데 한국 GM이 미국에 물게 될 20억 달러 관세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 GM 측은 자산 매각이 경영 효율화 목적이지 철수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켰잖아요. 최대한 빨리 파업이나 대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순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역 경제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여론에 저기서 단체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철수하면 아마 효과가 좀 며칠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미국의 품목 관세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세가 발효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은 5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미국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현지 생산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관세 부과의 영향이 혼조돼서 미국 법원이 상호관세가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는 여기에서 제외돼 관련 업계 타격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학생들의 비자 인터뷰가 돌연 중단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 심사가 곧 재개될 거라면서도 당분간 비자 인터뷰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진 특파원입니다. 현재 미국 유학 등을 준비 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 인터뷰가 중단됐습니다. 미 정부가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를 심사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간에 신규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의 혼란이 커지자 미 국무부가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Obviously, we're a nation that loves people coming here, but not at our own risk. So right now, there might be some delay, and what I'm told to encourage people to do is to regularly check to see when those spaces open. 단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각 공관이 새 심사 제도를 자리 잡는 대로 곧바로 인터뷰 예약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 대학 간의 반유대주의 대응에서 시작된 정부의 압박이 외국인 유학생 전반으로 확대된 결과입니다.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Why, these countries aren't helping us. They're not investing in Harvard and all of we are. And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하버드대에 유학생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시도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도 정면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Members of the class of 2025 from down the street,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world, just as it should be. 졸업식에 참석한 일부 학생들은 학사모에 흰 꽃을 달아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지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예정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듯 추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해군이 오늘 공개한 P3CK 초계기 추락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한 뒤 오른쪽으로 선회하며 상승하던 초계기는 잠시 뒤 앞머리가 아래로 떨어지며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추락합니다. 통제력을 잃은 동체는 한 바퀴 돌며 결국 민가 뒤로 떨어집니다. 사고 직전까지 정상 경로대로 비행했는데 급작스럽게 추락한 겁니다. 추락 1분 전인 오후 1시 48분, 관제탑과의 마지막 교신에서도 비상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륙했고 활주로 중심으로 도는 정주 비행에 들어가겠다는 허가 교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도 양호했고 영상에서도 충돌 등 큰 외부 요인이 식별되지 않고 있어 기체 결함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당 초계기는 포항기지에서 이착륙을 3차례 반복하는 훈련 중 2번째 이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군은 오늘 현장에서 조종사들 간 대화가 녹음된 장치를 회수했고 관제탑 항적 자료와 기체 잔해 등을 통해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사고 기종인 P3 해상 초계기는 비행을 중단 조치했습니다. 다만 해당 기체에는 항적이나 속도, 고도 등의 정보가 담긴 비행 정보 저장 장치가 없어 사고 조사엔 다소 제한이 있을 거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인공들이 바둑을 두던 장소로 유명해진 충북 청주의 공원이 최근 도박판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윷놀이를 가장해 100만 원 넘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끝에서부터 가운데로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 마음에 들어요. 더 글로리의 한 장면입니다. 배우 송혜교 씨가 바둑 과외를 받던 이 장면. 충북 청주 중앙공원에서 찍었습니다. 드라마의 성공으로 해외에서 관광객까지 찾는 명소가 됐지만 이곳은 바둑보다 윷놀이 도박판이 더 자주 목격됩니다. 이틀 전 이곳에서 도박판을 벌인 5명이 붙잡혔습니다. 한 남성이 윷가락을 던지고 누군가에게 현금을 건넵니다. 말을 옮겨주던 남성은 현금을 세기 시작합니다. 판돈은 110만 원. 경찰은 70대 남성이 윷가락과 말을 가져와 도박판을 열고 10%의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대만에서 온 관광객들은 드라마 속 명장면을 따라해봅니다. 공원 한쪽에 윷놀이판이 벌어졌습니다. 끝에 윷놀이하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보는 중에 소동이 벌어집니다. 네가 뺏어갈게요. 누가 뺏어가? 내가 뺏어간다. 네가 손견이야? 취재진을 보고 윷놀이가 멈추고 영상 속 도박판을 열었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장본인이요. 네? 내가 장본인이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놀다 보면 이 돈 안 걸리면 또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2만 원. 제일 많이 거는 게 3만 원이에요. 경찰은 돈을 건 도박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SPC그룹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하자 SPC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PC가 프로야구 시즌을 겨냥해 만든 크보빵을 놓고 야구 팬들이 트럭 시위까지 벌이며 반발했는데 SPC는 결국 이 빵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LG 트윈스 팬은 야구 팬을 공범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화 이글스 팬은 SPC 이미지 세탁에 KBO가 동원되는 걸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팬은 SPC를 불매하겠다고 했고
노동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컬레버는 필요 없다는 주장도 보입니다. 이달 19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열흘 정도가 지난 오늘 야구 팬들이 트럭 시위에 담아 KBO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SPC와 함께 크보빵을 출시한 KBO에도 경고의 직구를 던진 겁니다. 많은 팬들 좀 마음 아파하고 또 터질 게 터졌구나. 팬들도 신뢰하지 못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크보빵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얼굴이 인쇄된 스티커가 동봉된 빵 상품입니다. 과거 포켓몬빵처럼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 스티커 모으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프로야구 인기에 힘입어 출시 40여일 만에 1,000만 개가 팔려나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성원은 노동자들의 이딴 사망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선수들의 얼굴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비윤리적인 기업과 그냥 콜라보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지난 4년 사이 SPC그룹 공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3명에 이릅니다. 손가락이 잘리는 등 산업재해도 있었습니다. SPC는 크보빵 생산을 중단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야구 팬과 소비자의 불매운동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제 본투표만 남은 대선, JTBC는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정책 공약집을 들여다봤더니 공통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재원,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집의 주요 키워드를 성장과 권력 개혁으로 꼽았습니다. AI 사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해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대법관 증언이나 검사 파면제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집 키워드는 기업과 일자리로 압축됩니다. 상속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내리고 노동시간 유연화 등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집은 정부와 청년에 집중됩니다.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연금 개혁 등 청년층을 공략한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세 후보 모두 구체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나 아동수당 지급 등은 대규모 재정 사업이지만 재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체적인 총량이나 규모는 한정이 돼 있는데 어디서 그것을 끌어다 쓸 것이고 결국 국민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는. 김문수 후보 역시 감세에 따른 재원 투입이 예상되지만 구체적 계획이 적시돼 있지 않고 핵잠수함 공약 등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핵과 관련된 논의들이 과연 논의가 돼서 통과되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준석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역시 헌법에 국무위원 수가 15명에서 30명으로 정해져 있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각 후보들이 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누구를 찍으면 누가 된다라는 표시인데요. 네. 자, 지금 선거를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레임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도식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동그라미가 3위 후보고 네모를 선두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 3위 후보를 찍으면 선두 후보가 당선이 된다. 다시 말해서 사표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인데 자, 현재 상황에 좀 대입을 해보면 국민의힘 선거 전략과 유사합니다. 준, 찍, 명. 자,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실제로 사전투표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렇게 준, 찍, 명이라는 이 프레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오늘은 나경원 선대위원장이 직접 언급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준칙명 하잖아요. 준칙명.
절대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저는 이준석 후보를 찍는 표가 김문수 후보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꽤 적극적으로 단일화 구애를 했는데 단일화가 물 건너간 것 같으니 이런 또 프레임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 키를 가지고 있었던 건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런데 단일화 압박을 버티면서 일단 끝까지 완주하는 데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그러자 급해진 건 국민의힘입니다. 자,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 강도를 높임으로써 이 보수표들이 김문수 후보로 모이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당장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에 대한 비판도 계속했습니다. 나경원 위원장의 발언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투박함이 또 이준석 후보의 표를 김문수 후보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어제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에서도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런 또 항의들도 나왔는데 그 장면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할 때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갈라치기 정책 그만하십시오. 대학가에서 저렇게 나가라 또 이런 외침이 나온 거군요. 근데 이 누굴 찍으면 누가 된다 이런 프레임은 이번만 나오는 건 아니고 대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주로 제3후보들이 이 프레임에 자주 걸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장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찍명, 안철수를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를 하게 됐었죠. 자, 그보다 앞서서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요. 자,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안찍문, 안철수를 찍으면 또 안철수네요. 안철수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심찍홍, 심상정을 찍으면 홍준표가 된다. 이렇게 서로 간에 프레임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97년 대선에서 사실상 처음 나왔는데 당시 3위를 했던 이인재 후보가 TV토론에 나올 때마다 자, 이인재를 찍으면 김대중이 되는 게 아니라 이인재가 된다라는 발언을 자주 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JTBC 개표 방송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내 노트 내놔. 자, 지금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의 그 설란영 여사 관련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선거 막판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세하고 있습니다. 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자신이 대학 시절에 유시민 작가에게 필기노트를 빌려줘서 유 작가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런데 이걸 후회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복직된 선배가 제게 곧장 다가와서 자신 대학 졸업을 시켜달라고, 자신 같은 훌륭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얘기했고, 어리고 순진했던 저는 홀랑 넘어가서 한 학기 동안 필기했던 노트를 제공했습니다. 네, 유시민 씨 발언을 두고 오늘 하루 종일 비판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시민 작가 발언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자, 강훈식 종합상황실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사람 이름 말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이나 민주진보 스피커 모두 발언 하나하나에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여러 노력이 물거품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신중한 언행 막판까지 당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보죠.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하태경이 배후라니.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자주 거론이 듣네요. 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자신 스스로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극우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서 극우 유튜버들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자신을 북한과 협력해서 부정선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부정선거에 사용될 전자개표기를 개발해서 선관위에 납품까지 했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유언비어 중에 하나인 그 유튜버를 보시면 부정선거 원흉 K 전자개표기를 만들고 배포한 충격적인 인물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거론되는 저런 것들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군요. 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020년이죠.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화될 때부터 강하게 비판해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자신이 국민의힘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싸워왔는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자신을 더 엮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참에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최근 달걀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장을 보는 소비자들도 달걀 반찬 준비하는 식당들도 모두 부담이 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계란을 주재료로 하는 계란빵. 최근 계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료값을 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5, 6천 원대가 저희한테는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어쩔 때는 8, 9천 원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계란빵을 좀 하기가 좀 요즘에는 좀 힘들지 않나. 다른 소가 들어갈 만한 거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장을 볼 때마다 자주 담던 계란이지만 소비자들도 부쩍 오른 가격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던 걸 느껴요. 한 달 전에는 두 판에 한 8,000원 이렇게 팔았잖아요. 실제 특난 10개들이 평균 소매 가격은 3,834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6%가 올랐고 평년에 비해서도 8% 넘게 비쌉니다. 특난 30개 기준으로는 4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정부는 최근 계란값이 오른 건 계란 소비량 증가도 있지만 산란계 협회가 산지 가격 설정을 일부러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생산 농가에 제시하는 협상 기준 가격이 한 달 새 너무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물량도 문제가 없었고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3월에 협회가 가격을 미리 올린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란계 협회는 최근 알을 낳는 5개월령 이상 산란개 수가 줄어든 게 문제란 입장입니다.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작년도보다 많았다. 병아리가 입식시키면 그만큼 병아리에서 이식주령 될 때까지는 알을 안 놓으니까 그 기간이 이제 지금 현재 기간과 맞물려 가지고 알을 생산하는 게 좀 적다.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계란값이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석 달도 안 된 신입사원이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고 한다. 최근 일본에선 이런 식의 초단기 이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청년들은 우리와 달리 일자리 구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올해 일본 대졸 취업률은 98%.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는 존재하지만 취업 자체가 어렵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니케이 신문이 일본 주요 기업 2,270개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신입사원 평균 월급은 25만 4,228엔. 우리 돈 약 250만 원 정도로 일본에선 역대 최고액이지만 일본 젊은 층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준입니다. 평생 직장이 일반적이었던 일본, 최근엔 사회 초년생부터 이직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物価が上がり続けているのに給料が上がらないっていうのがどこもそんな問題かなって思います。転職とか、もし機会があれば。何が一番主要な問題ですか？お金。お金。 지난해부터 올해 초 퇴직 대행 서비스를 쓴 2만 1천여 명 가운데 9%에 달하는 1,800여 명이 취업한 지 1년이 채 안 된 경우였습니다. 경력자 등 중도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 비중도 46.8%로 역대 최고입니다. 한국에선 청년들이 인턴직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놀라는 일본인들. なかなか厳しいんですね、韓国は。切られてしまうこともあったり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日本はあんまり多分インターンは結構受け入れる。 일본에선 올해 기업들이 대졸자 14만 명을 고용하려 했지만 채용률이 92%대에 그치면서 여전히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내년 봄 채용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삼성 투수 최원태 선수의 공에 롯데 전준우 선수가 맞자 이렇게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어나옵니다. 롯데와 삼성은 이렇게 4분 정도 맞섰는데요. 이 벤치 클리어링은 경기의 흐름마저 바꿔놨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2대0으로 앞선 롯데의 5회 초 공격.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삼성 투수 최원태의 공이 롯데 전준우의 팔꿈치를 때립니다. 전준우는 맞자마자 손가락 2개를 들어올립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몸에 맞는 공이란 의미였습니다. 전준우와 최원태가 뭔가 말을 주고받자 결국 양팀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뛰어났습니다.
강민호의 중재로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최원태. 그리고 다시 투수에게 향하는 전준우. 선수들은 또 대치했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17일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시에도 최원태의 빠진 공에 전준우는 왼쪽 어깨를 맞았습니다. 두 번의 몸에 맞는 공이 이어지며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다행히 구자욱까지 나섰고 최원태가 고개 숙이며 충돌은 더 번지진 않았습니다. 야구에서 벤치 클리어링은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최근 두산 코러빈의 직구가 머리 쪽을 향하자 NC 박건우가 폭발했고 한 달 전에도 얼굴로 향한 유협구에 키움 푸이그와 두산 김유성이 충돌했습니다. 중요한 건 벤치 클리어링 이후입니다. 이 신경전은 때때로 경기 흐름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삼성은 곧바로 이어진 5회 말 공격에서 김성윤과 구자욱, 강민호의 연이은 적시타로 넉점을 따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무실점으로 호투하던 롯데 선발 투수 박세웅은 벤치 클리어링에 함께하면서 리듬이 깨졌는지 이후 무너져 내렸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전광판 시계가 밤 11시를 넘겼습니다. 비 때문에 경기가 늦어진 탓인데요. 우상혁 선수는 2m 29로 이미 1위를 하고도 4cm를 더 높여서 계속 밤하늘을 이렇게 날아올랐습니다. 끝까지 유쾌한 모습이어서 실패도 멋져 보였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고요. 6월이 시작되는 일요일까지도 더위의 기세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에는 여름 옷차림이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 내내 햇볕도 뜨겁게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도 대체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청주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7도, 대전과 대구가 28도로 비교적 선선했던 동쪽 지역도 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대선일인 화요일 사이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기온도 2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